한국 어민의 일본 강제연행 사건으로 촉발된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마침내 양국 간 정식 협상이 열렸습니다. 日本大学では日本の領土である食は十分であるので今韓国はこんなこと言ってます。韓国は80年間島を捨てっぱなしにしました。 여당 측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求人がない島で魚を釣ったのは日本の漁民でした。 섬 하나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가島を諦めたと思います。 한일 간 1차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우리 측 대응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크게 나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토를 포기하는 국가란 있을 수가 없지요. 지난 1차 협상상에 모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영유권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어가지고 국민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동해상의 섬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유권 분쟁. 이것은 320년 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他国の井戸が占拠したのにその時から島を捨てたことではないですか? 그깟 섬 하나 때문에 국교에 금이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국의 죽도라고 주장하는 외인들의 말은 그 해독이 장차 한정이 없을 것인데 한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바로 울릉도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694년 9월) 삼척 영장 장안상이 이끄는 배가 바닷길에 올랐다. 그들은 울릉도를 탐색하기 위해 파견된 수토사 일행이었다. 날이 울릉입니다요. 저 섬이 울릉도로구나. 며칠간 섬 곳곳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니 다들 단단히 채비를 하도록 이르게. 예. 수토사는 그 조선 후기에 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으로부터 울릉도를 수호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숙종 20년부터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파견한 관리를 말합니다. 일대 수토사의 임무를 맡았던 삼척 영장 장한상. 그가 보름간 울릉도를 수토하며 남긴 기록 울릉도 사적에는 성인봉 위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이 담겨있다. 장한상은 독도를 목측한 최초의 관리인 것이다. 그런데 숙종은 무엇 때문에 수토사를 파견했던 것일까? 수토제가 시작된 계기는 울릉도 쟁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693년 11월) 조선 조정은 대마도주가 보내온 한 장의 서계를 받게 된다. 우리 백성이 죽도에 갔다가 외인들에게 잡혀갔다. 월경죄라니 어찌된 영문이요? 대마도주는 서계를 통해 일본 땅 죽도에 조선 어민들이 함부로 들어와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朝鮮の行らが毎年日本の竹島に勝手に入ってきました。何回も周囲を知ったのに変わらなかったため役人がそのうち2人を誓ってきただけです。 뭐라? 본국에 죽도를 하셨소? 조선 어민들이 다시는 죽도에 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하라는 것이 대마도의 요구사항이었다.
울릉도 주변에는 엄청난 수산자원, 어족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때에 따라서 오징어철에는 오징어 잡으러 가고 명태철에는 명태 잡으러 가고 그런 식으로 어로 행위를 울릉도에 가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울릉도가 무인도니까 조선에서만 간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철에 따라서 고기 잡으러 왔던 거죠. 17세기 말 조선의 어민들은 울릉도까지 출하를 나섰고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났다. 그런데 일본의 오야와 무라카와 두 가문의 어부들도 해마다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양국 어민들은 서로의 어로 활동에 방해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1693년 4월 조선의 어민들이 일본에 강제 연행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용복 사건이다. 안용복은 6개월 동안 일본에 억류된 채 신문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마도 번주가 울릉도를 대마도 소속으로 침탈하려는 그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울릉도 쟁계가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땅이라 판단하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섬을 내어줄 것이 아니라면 그 진상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300년 동안 버려둔 땅이온데 이것으로 인하여 외국과의 교의가 깨진다면 그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닌 듯 하옵니다. 조정에서는 대마도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역시 울릉도는 다케시마, 죽도, 독도는 마쓰시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마도주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한 죽도는 분명 울릉도였다. 17세기 일본인들은 지금의 울릉도를 죽도,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독도는 송도, 마츠시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저들은 서계를 빌미로 장차 그 섬을 점거하겠다는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에서는 대마도의 계략을 간파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분쟁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곤란하오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좌회전께서도 아시다시피 패비 민씨를 두고 소련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사정도 어지러운 방국에 일개 고기 잡는 백성들의 문제로 외와 분쟁하는 것은 득될 게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울릉도를 외에게 줘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못 내어줄 것도 없지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섬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 외와의 분쟁이 두려워 선조의 강토를 내주고자 했다가는 신료들의 반발 또한 클 터인데 어쩔 생각이요? 그저 두 나라 사이에 지금처럼 각각의 섬을 두면 될 일이지요. 그때는 석조원 시대였고요. 그리고 장희빈의 권세가 셌고 그 장희빈파라는 것은 남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그 집권을 했고 용인종 이하 고이다 남인들이 차지를 했죠. 그런데 남인들은 그 일본의 그러한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 대신들은 어찌하면 좋겠어? 전하, 송과오나 지금은 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은 듯 하옵니다. 저들이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를 뜻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설사 울릉도가 맞다 할지라도 작은 섬 하나보다는 외와의 교의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옵니다. 하오나 전하, 태종조의 제신 신숙주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섬은 울릉도가 분명하옵니다. 조선의 땅임이 자명한 이료인데 저들의 잘못된 주장을 따져 묻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외인들이 드나들게 둔다면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옵니다. 허나 전하, 조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백성들의 먼 바다 출입을 금해왔습니다. 지금 외가 요구하는 것도
그저 고기 잡는 백성들의 출입을 금해달라는 것이오니 그것이 울릉도이든 죽도이든 백성들의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회답서만 보내면 될 일이옵니다. 조선의 영토를 단호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은 일본과의 분쟁을 기피하는 남인 세력에 의해 묵살되었다. 대신 남인들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일본의 죽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두 개의 섬이 있는 것처럼 모호한 회답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는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다케시마 죽도라는 것이 바로 일본 쪽의 울릉도 이름이기 때문에 외교 문서가 두 개의 섬이 있듯이 하나는 조선 것으로 하고 하나는 일본 것으로 해서 일본 쪽에서 알아서 해달라. 이러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런데 조선이 보내온 회답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탐탁치 않은 것이었다. 我が国の領と内領と貴国の竹島とはここには曖昧な言葉ばかりです。朝鮮と立場は一体何ですか。 본국어 죽도에 조선인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울릉도를 집어넣다 보니까 대마도 그 경우에 보면 본국어 죽도가 울릉도인 것을 아니까 그것을 이제 이 우리나라의 그 울릉도를 삭제해달라고 한 거죠. 대마도로 돌아갔던 도다 요자의몽은 이듬해 다시 조선을 찾았다. 서계에서 울릉도란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몇 달 사이 조선 조정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장희빈을 사이에 두고서 소론 그리고 남인들의 대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숙종하고 장희빈의 관계 자체가 끝이 나가지고요. 장희빈을 등에 업고 집공한 남인 세력들이 한꺼번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지봉유소를 보니 외인들이 의죽도를 점거했는데 의죽도는 곧 울릉도라 했습니다. 저들이 말한 죽도는 분명 우리 섬 울릉도이옵니다. 본국의 죽도라고 주장하는 외인들의 말은 그 해독이 장차 한정이 없을 것인데 지난번 예주에서 회답한 서계 또한 매우 모호했으니 차후 근심거리가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소론 세력이 집권한 조선 조정은 울릉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계략에 맞서 강경한 대응을 시작했다. 반드시 전일의 서계를 되찾아 고치고 방자하게 구는 일을 책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만은 죽도가 곧 울릉도임을 밝히며 조선의 영토에 함부로 침범한 것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요구했다. 대마도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 세력들은 강력한 정책을 일본에게 펼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섬이 이름이 달라도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해가지고 남구만은 죽도든 울릉도든 같은 조선의 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절대 우리 울릉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외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선이 역사적 근거를 나열하며 단호하게 영유권을 주장하자 도다 요자의몽은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은 80년간 울릉도를 버려두었지만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울릉도는 더 이상 조선의 땅이 아닌 일본의 죽도로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私がその本を読んでみたら和人が磯竹島を占拠したと書いてありました。他国の井戸が占拠したのにその時から島を捨てたことではないですか。 1695년 도다 요자의몽이 펼쳤던 이 주장은 지금까지도 일본이 사용하는 주요 논거가 되었다. 大谷甚吉という人はそれが
朝鮮のウルルンドであるということを、意識しないままそういう誰も住んでいない無人の資源の豊かな島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江戸幕府から得ようとした。そしてそういうことで元和4年以来、70年80年間毎年交代で大谷家の船と村川家2つの家のが毎年交代でウルルンドへ出かけていって、そしてそこでアワビを取ったりしてたわけですけど。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요나고 산업역사관에는 17세기 말 울릉도에서 조업을 해온 오야, 무라카와 가문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들은 에도 막부로부터 도의 면허를 발급받아 울릉도,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こちらはですね、その江戸時代に米子の町人である大谷陣吉や村川一兵衛が竹島に 임진왜란 이후 동해상에서 교역을 하던 오야 진기치. 그는 어느 날 조난을 당해 울릉도에 다다랐고 풍부한 자원을 목격하게 된다. 이후 오키섬에서 독도를 거쳐 가는 항로를 이용해 매년 울릉도 조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80년간 이어진 이들의 조업을 근거로 울릉도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조선이 공도 정책을 사용해 섬을 방치했고 주인 없는 섬을 일본인이 획득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정말 섬을 버렸던 것일까? 공도 정책이란 말은 1881년 죽도 고증이란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책은 주인 없이 버려진 섬을 일본이 소유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니까 공도 정책이란 말은 조선이 울릉도를 버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버렸다. 그것을 통해 갖고 이제 버린 것을 집어삼키면 된다는 그 논리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울릉도를 집어삼키기 위한 이제 그 정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경우에 이제 이 조선 이 초기에 보면 태종 세종 연간에 세안세출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1416년 태종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왜구 문제로 근심이 깊었다. 세안 정책의 배경은요, 그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시기에 왜구가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울릉도로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그 남해, 동해, 서해를 침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다가 사람을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조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고. 1417년 태종은 무릉등처 안무사라는 직책으로 기민우를 울릉도에 파견한다. 그리고 왜구의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섬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모두 육지로 소환한다. 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쇠한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조선으로 침략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울릉도에도 일본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정책을 핀 것이죠. 해양 정책을 동해안까지 넓힌 것이죠. 1437년 세종은 강원 감사에게 왜구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명하며 쇠한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조선 조정은 울릉도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섬을 버려둘 수 없었다. 17세기의 경우는 소빙기에 인한 이제 그 대재난 그 시기입니다. 이제 현종 때 100만 명이 죽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숙종 때 보면 이 1694년, 95년에 그에 못지않은 기근이 닥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재난을 당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길산이라는 도적대가 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제 울릉도 독도에 건너가는 거죠. 백성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혹은 힘겨운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바다로 떠났다.
17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어민들의 소중한 삶터였던 것이다. 울릉도는 그 당시 그 어민들한테 일종의 그 보이지 않는 섬이지만 이상향, 뭐랄까 심하게 얘기하면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것을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가지 말라고 아주 엄밀하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막 들어가서 해초도 캐고 전복도 따오고 이런 식으로 수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쇠한 정책이 실시되는 중에도 백성은 조정의 눈을 피해 울릉도로 출하를 나섰고 바로 그 과정에서 안용복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역사 속에 이 표면에 드러난 거죠. 1693년 안용복 사건으로 시작된 한일 영유권 분쟁은 1696년 일본이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울릉도 쟁계는 3년에 걸친 외교전을 통해 영토를 지켜낸 기록인 것이다. 일본에는 죽도 일건이라는 이름으로 17세기 영유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에도 막부는 분쟁을 마무리 지으며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어용인 일기에는 당시 전국에 내려졌던 죽도도의 금지령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명시한 외교문서를 남기게 된 것이다. 의료에도 정부 그 자료라든지 혹은 메이지 정부 그 이 자료 그 경우에 울릉연간의 그 일을 다 그 거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릉도와 이 독도가 우리나라 그 영토라고 하는 이 결정적 그 증거입니다. 울진의 대풍원. 이곳은 울릉도 쟁계 이후 파견된 수토사들이 순풍을 기다리며 머물던 곳이다. 울릉도 수토는 이제 처음부터 2년 간격, 즉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정식이었습니다. 울릉도에 가서 이제 울릉도의 이제 토산물을 채취해야 했고 또 울릉도의 지형을 지도로 그려서 바쳐야 했습니다. 대풍원을 떠난 수토사들은 수일간 울릉도에 머물렀다. 수토사는 왜구가 침입한 흔적이 없는지 살피는 동시에 토산물과 지형을 조사하며 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갔다. 검찰사의 유교는 1882년 울릉도에는 이러한 수토사들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여러 유적들이 남아있다. 도동리 각성문. 이것은 1711년 수토사 박석창이 새긴 것으로 수행원들의 직책과 이름 등을 통해 당시 수토의 규모와 내용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조선의 수토제는 정부가 직접 관리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울릉도 쟁계 이후 정식으로 자리 잡은 수토 제도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 가까이 있는 시기에 찾을 수 있는 이제 울릉도 수토 관련 기록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영장, 울릉도 발행, 강제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길댁 일기. 최근 삼척 지방에서 발견된 이 민간 사료에는 수토가 행해진 날과 그 운용 방식에 대한 여러 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수토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는 뭐 18세기까지만 수토가 이루어지고 19세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혼란 때문에 수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우리 수토사 파견은 거의 1894년 공식적으로 수토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년간 이어진 조선의 수토 제도는 울릉도,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의지의 반영이었다. 수토 정책,
한마디로 수색과 토벌입니다. 수색을 해서 외지인들, 특히나 일본인들이 살지 않도록 한 토벌 작전이었던 거죠. 그것은 국가가 행정적으로 그 영토를 관리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울릉도 쟁개 후 바다는 평화로웠다. 일본인들은 더 이상 조선의 바다를 찾지 않았고 그렇게 17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북서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 본토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지만 1876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자유롭게 유영하는 혹등고래와 돌고래들의 바다.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릴 만큼 다채로운 고유생물과 원시림을 간직한 곳. 오가사와라 제도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섬은 어떻게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까? 오가사와라 제도는 1670년경 일본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무인도로 존재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 미국과 영국도 오가사와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830년경부터는 영국과 미국인들이 이주해 개척을 시작했다. 오가사와라에는 개척자 중 한 사람인 나타니엘 세보리의 후손들이 남아있다. そうですね。私の先祖はですね、ボストンのマサチューセッツブラッドフォードっていう町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から船に乗って、出てここに来たんですね。でその目的はですね、当時なんかこの海の周りがですね、クジラで溢れてたと。 그래서 19세기 한 전반기, 중반기가 되면은 서양의 포경선들이 일본 근해 또는 심지어는 동해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포경선들은 대개는 몇 년씩 바다를 떠다니기 때문에 섬을 발견하면은 그 섬에서 식수를 얻거나 연료를 얻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오가사와라라는 섬이 포경선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경제적인 가치,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서양의 군사적인 압력이 오게 되니까 정치 군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홋카이도와 오가사와라 제도를 편입한 일본은 이어서 오키나와 타이완을 점령하며 영토 확장에 더욱더 열을 올리게 된다. 특히 오가사와라의 영유권은 1876년 영국, 미국과의 분쟁을 거쳐 어렵게 인정받은 것으로 섬의 편입을 통한 영토 확장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경험이었다. 特に19世紀の終わりからですね、20世紀の初めぐらいの日本の、人口問題というものはかなり深刻なものがあったんですね。で特に幕末期にはですね、特に武士階級がですね解体していくわけですので、彼らは職を失ってですね、それまでの給料を支給されなくなって、路頭に迷う旧武士階級がたくさん溢れるわけですね。ではるかに小さい規模ですけれども、小笠原諸島にもそうした食べられなくなった武士や農民が入植者として 멀리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태평양의 섬 오가사와라 제도. 그러나 오가사와라의 일본 편입은 결과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안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가사와라 편입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고 새로운 영토 개척열에 들뜬 이들에게 울릉도는 그 어느 곳보다 매력적인 섬이었다. 가까우면서도 자원이 풍부한 섬, 울릉도를 개척하겠다는 청원서가 줄을 이었다. ですから生活に苦しいわけで、その
士族階級の人たちはどうにかしてお金儲けをしようというふうな形でいろんな可能性を探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の際に先ほども言いましたけれども、宇領島というのは非常に資源の豊富で、あそこに行けば稼ぐことができますよというふうなことで権利書をあるいは渡海するための許可というものを求めるためにそういったものを出してき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오가사와라 제도의 편입 직후 도다 다카요시라는 자가 죽도도의 청원서를, 무토 헤이가쿠라는 자가 송도 개발 건의서를 제출했다. 송도와 죽도, 이름에 혼동이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개척하고 싶었던 목표는 분명 울릉도였다. 明治14年といいますか、宇領島に日本人がたくさん行って勝手に行ってた、いろんな宇領島を開発したいという願いがいろんなところから出てきます。それは松島というのは朝鮮の宇領島なので、日本としてそれを開発を許可する権限はない、そういうふうに答えて却下しなさいという、そういうふうな指示をしているんですね。 하지만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 개척 건의를 모두 기각했다. 조선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렵 일본인들은 또다시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바로 벌목이 주된 목적이었다. 나무를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해가지고 목재를 만들어서 어선을 만들어서 끌고 가기도 하고, 다시 보면 임산자원 채취, 또 수산자원 채취, 경제적 이득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계속 왔던 겁니다. 1881년 수토사의 보고를 통해 일본인들의 벌목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 조정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서로 파견한다. 이규원의 검찰 일기에는 이미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체류와 벌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1882년에 이규원 검찰사를 보내어서 울릉도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왔다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교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울릉도에 가까운 옥기섬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1890년대 크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19세기 말 일본의 울릉도 불법 체류는 늘어만 갔고, 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일본 경찰이 울릉도에 주둔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자원 수탈과 조선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마침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한다. 울릉도를 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일본과 주변국에 공표한 것이다. 독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다. 일본의 울릉도 입도는 불법적이고 자원 수탈은 불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까지 일본의 관심은 줄곧 울릉도에 향해 있었다. 지금과 달리 독도는 관심 밖의 섬이었던 것이다. 日本から見ても韓国から見ても重要度は宇領島は大事でも独島は重要でない、そういうふうに言うことは正しいと思います。 일단은 일본이 울릉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불법적으로 입도를 하게 되고 자원을 수탈하게 되고 그렇게 했지만 1900년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분명히 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울릉도는 도저히 침탈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울릉도에서 떨어져 있는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군사 전략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제국주의 침탈을 본격화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일본에게 독도는 더할 나위 없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동해상이 아주 한복판에 하룡정점으로 바둑으로 치면 완전 가운데 딱 화점이 있어. 화점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주로부터 울릉도 찍고 브레스트 가는 이 통로에 굉장히 군사 전략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섬들은
군사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도에서 강치자비를 하던 나카이 요자부로가 사업의 독점을 위해 독도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다. 경제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이 부합하는 지점에 독도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영토 편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무주지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에서 행한 강치자비를 영토 점령의 근거로 삼아 시마네현의 편입을 결정한다. 独島についてそれがその当時から例えば宇領島が韓国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が、その独島がその当時から韓国の領土であったのかどうか、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私は、その具体的な証拠といいますかね、資料が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疑っています。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였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랬을까? 17세기 울릉도 전개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696년 안용복은 다시 한번 일본으로 향한다. 이때 그는 조울양도 감세장이라는 깃발을 내걸었는데, 조울양도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을 뜻하는 것이었다. 1696년 그 경우에 안용복은 울릉도와 그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그 인식했다, 이렇게 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어부들을 그 쫓아가고 일본에 그 건너가면서 그때 그 보면 그 조선 그 팔도 그 지도를 갖고 갑니다. 당시 안영복을 신문했던 일본 측 자료인 일권 지각서. 이 문서에는 안영복 일행의 명단과 함께 조선 팔도를 표시한 문자 지도가 남아있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강원도의 소속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영토 주권을 지키는데 결정적 근거를 남겨놨습니다. 울릉도가 그 당시 조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그에 딸려있는 부속도서인 바로 그 독도도 우리 영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인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들어가서 일종의 외교 투쟁을 전개했고, 또 어떤 확답을 받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토사 장한상은 독도를 목측한 기록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울릉도 사적에 남겨두었다. 조선과 일본의 경계를 구분지어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일본 쪽의 강역에는 섬이 없고 조선 쪽의 강역에는 동남쪽에 섬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별을 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17세기 조선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 그때 아직 에도마프 자체가 독도라는 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처럼 단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섬이 따로 있냐고 그렇게 확인했을 때 기한지로만 이용하는 뿐이지 도토리 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도토리번이 막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독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일본의 어떤 지방도 울릉도와 독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울릉도 쟁계를 일으킨 장본인인 오오야 가문의 사람들은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기록한 문서에는 독도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오오야 가문의 고문서 안에는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눈길을 끈다. 죽도 근처의 송도, 죽도 근방의 작은 섬, 일관되게 울릉도를 기준으로 독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6월 21일이죠. 6월 21일. 우리는 오오야 가문의 문서에서 독도의 소속을 밝히는 보다 결정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울릉도를 기준으로 독도를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문구 죽도 진해 송도, 이는 바로 울릉도 안에
독도라는 뜻이다. 그 내용을 듣고 에도마프는 바로 손도 독도라는 곳은 울릉도에 속하는 섬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울릉도 쟁계 당시 에도 막부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울릉도에 도해하는 것을 금지하기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다. 에도 막부가 내린 죽도 도해 금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독도는 도해가 금지된 적이 없는 자신들의 고유 영토였다는 것이다. 독도 자체는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만을 단독으로 도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송도만을 목표로 해서 도해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경우도 들어있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 최근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대마도 종가 고문서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대마번이 이제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여러 번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대마번에게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요. 17세기 말 그 일본 막부의 죽도 도해 금지령 안에 송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대마번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막부는 대마번에게 송도, 즉 독도가 조선의 영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고 대마번은 독도의 소속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독도는 조선국 울릉도에 속한 섬이며 울릉도 쟁계 이후 도해가 금지되었다. 죽도 도해 금지령에 이제 송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울릉도와 그 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부속 도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울릉도 쟁계의 결과는 19세기 말까지도 그 효력을 발휘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심한해현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소속을 문의하자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은 죽도의 일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밝혔다. 영역이 아니므로 그 명심하라 라는 이 구절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원록연간에 있었던 그 울릉도 쟁계의 결과, 거기에 대한 이 사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벌써 이것은 이미 이 원록 시대에 조선과의 사이에 다 결착이 난 땅이고 그때 벌써 일본의 땅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그것을 가장 큰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또 다른 문서에는 죽도의 일도가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송도라는 이름과 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것은 분명 독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 약도, 일본에서 만든 울릉도의 약도에는 독도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태정관 지령문에 나오는 죽도 외 일도라는 것은 울릉도와 울릉도 옆에 있는 이 독도, 즉 죽도와 송도를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모든 진실을 외면했다. 島根県の伺い通り今の竹島と今でいう竹島独島を含めて日本の領土でない本邦無関係というふうに判断をした。そうだとしてもそれじゃあその明治10年の時点でそれは韓国の方にその今の竹島独島に対する認識があったんですか。 일본은 강치자비를 근거로 일본인들이 독도를 관리, 경영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때 당시 조선은 독도에 대한 인식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독도의 편입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는 당시 독도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1906년 심흥택 군수가 중앙정부에 올린 긴급 보고서, 그 첫머리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명시돼 있다.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아연 실색할 일이다,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주장이 불법 부당하다라는 인식을 정부 부처에도 갖고 있고 또 울릉군의 군수도 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섬이고 울릉 군수가 관할할 섬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섬 사이를 오가며 두 섬을 하나로 엮었다. 보인다는 사실은 곧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온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독도는 단 한 번도 홀로 외로운 섬이었던 적이 없다. 언제나 울릉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대한민국의 영토다. 지속되어 온 어떤 관계의 존중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는 한 묶음으로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독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불거지게 된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독도 문제라는 것을 제국주의의 침략 문제, 식민지 문제로 봐야지 이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법 문제로 보는 것은 역사인식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야마구치현 하기.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곳은 옛 조슈번의 도읍지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하기시는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도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라고 새겨진 이 비석이 하기시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 유신이 바로 이곳 조슈번 하기시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기시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이 있었다. 막부 타동 운동에 앞장섰던 요시다 쇼인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사상에 기둥을 세운 인물로 일컬어진다. 요시다 쇼인은 미국 페리 함대가 일본으로 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중심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서양으로부터 받았던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냐, 그 대상을 첫 번째로 조선을 꼽았던 것입니다. 조선을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고 만주를 삼키고 이것을 사상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부상을 자신의 유수록에 남김으로써 요시다 쇼인은 유수록을 통해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그리고 조선을 차례로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훗날 일본이 수행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경로와 일치한다. 쇼인의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실행에 옮긴 결과다. 요시다 쇼인의 사상이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그 제자들의 면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자신의 이제 후학들인 대표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나 야마카타 아리토모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국주의 전쟁 침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지침서로 바로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을 활용했다. 그리고 쇼인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또 한 가지,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조선을 침략할 때는 울릉도를 발판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울릉도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일명 다케시마 개척론. 요시다 쇼인의 이러한 생각은 제자 기도 다카요시에게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려면 다케시마, 즉 울릉도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17세기 말에 울릉도 전개는 에도 막부의 실책이다.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울릉도를 장악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다 쇼인과 그 제자들은 17세기 울릉도 쟁개의 전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도 다카요시는 울릉도를 개척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그것을 보더라도 일본이 울릉도를 1차적으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조선과 만주로 정벌하겠다고 한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선 멸시관을 통해서 조선이 침략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목표로 울릉도를 삼았다.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계승한 조슈번은 이후 8명의 총리를 배출할 만큼
일본 정치계의 핵심이 되었다. 조슈본 사람들이고 조슈본은 그 이후 45년까지 일본 육군을 장악했고 현재로 말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조슈본의 정치 명문가 출신인 아베 총리는 군국주의 정치가였던 외조부 기시노부스케의 정치 자산을 물려받았고 그 사상적 뿌리는 요시다 쇼인으로 이어진다. 아베 총리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요시다 쇼인을 꼽았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사상적으로 완성한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고 이 사람의 정신을 계승해서 결심을 다지겠다고 그러면서 곧이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본색이 뭐냐? 침략 전쟁사와 평화 헌법을 부정하던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집단 자유권의 행사를 결정했다. 아베가 되찾고자 하는 일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은 더욱 노골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던 과거 일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일본은 독도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저는 구한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조선과 만주를 정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케시마라고 하는 울릉도와 독도를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되겠다고 했던 요시다 쇼인과 그 후에 제국주의자들이 울릉도를 시발로 삼았듯이 지금 독도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속마음은 본색은 바로 독도를 통해서 분쟁과 침탈의 촉매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독도 문제는 1년에 한두 번 일본의 도발로 일어나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 본질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진 일본의 뿌리 깊은 욕망에서 찾아야 한다. 17세기 치열한 외교전을 통해 지켜낸 우리의 땅, 울릉도와 독도. 그러나 19세기 가장 먼저 침탈당한 땅 역시 울릉도와 독도였다. 이제 21세기 독도전은 어떤 결말을 갖게 될까? 힘이 있는 자 가진 겁니다. 또 힘이 없으면 뺏기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맑은 날은 우리가 항상 보잖아. 저 위에서 보나. 네, 알겠습니다.